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사람들을 부추겼던 말이 있죠. 영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죠. 패닉 바잉이란 말은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패닉에 빠져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품이 생길 때는 패닉 바잉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거품이 정점에 달해서 거품이 꺼지는 순간, 꺼지면서 심리가 돌아서는 순간 그 패닉 바잉이었던 건 뭘로 바뀐다? 그렇죠. 패닉 셀링으로 바뀐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커지는 역불족의 한수, 7%대 주담대에 패닉 셀링 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6%대가 상단이냐 7%대가 상단이냐 8%대가 상단이냐, 요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여기에 이제 채권금리 튀고, 그러니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언론에서는 계속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살아났다고 해놓고서 또 여기서는 되살리긴 했지만 이전보다 줄어든 주택 매매 수요 이야기를 하는 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을 보면 답이 나오죠.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 평년 거래량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된다. 진짜 살아났다고 해서 막 지금 막 3,800건대 나왔을 때, 그게 서울시 평균 거래량은요 약 6,000건 정도 돼요. 월 평균. 그게 지금 4,000건도 안 나왔어요. 3,800건 이렇게 나왔는데 살아났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요는 이제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특례 만료됐죠?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도 증빙 자료가 없는 이상은 40년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패닉셀링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패닉셀링 언제 나올 것이냐? 이미 나와 있어요. 매물 보시면 패닉셀링이죠. 자, 가장 매물이 적었을 때, 가장 고점일 때죠? 2021년 9월 22일에 매물이 37,838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3,310건. 얼마 전에 막 74,000건 돌파했다고 하더니 75,000건까지 갔다고 하더니 7만건 됐네요? 겨우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요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때 추석 연휴였죠. 29일부터였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니까 매물은 계속, 부동산에서 등록한 매물들은 기한이 지나서 계속 사라지는데, 부동산이 출근을 안 하니까 신규 매물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요 추석 연휴 때까지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슬금슬금 등록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쭉쭉 늘어나죠. 아직도 이게 다 회복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37,000건 대비로 75,000건까지 나왔으면은 근 2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전세 대란 난다. 역전세는 무슨 얼어 죽을 역전세냐, 전세 대란 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도 그때보다 많죠. 월세 매물도 그때보다 많아요. 특히 매매 매물은 패닉셀링 수준이다.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저 많은 매물 중에서 급매물이 좀 적었다는 거죠. 왜? 정부에서 대출 풀어주고 하니까, 대출 풀어주면 뭐가 가능해요? 대환대출을 통해서 편해지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주담대를 통해서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금매를 내지 않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면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생기는데, 그만큼 버티겠다라는 금매물 내놓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금매물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금매물들은 그런 시장에서는 이게 되게 싸다 느껴지니까 사는 사람들도 간간히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면 버틸 여력들 다 사라졌어요. 갈아탈 저기 50년 주담대 특례 없애버렸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기 뭐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계속 오르고, 이상한 아파트 들고 와가지고 호가 떨어졌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이러실까봐, 보시면은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유명한 아파트죠. 지금 최종 거래 가격이 37억 5천인데 지금 호가 36억짜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40억 찍었다가 나온 거죠. 물론 층수가 다르지만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잠실 리센츠, 여기도 24억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호가 보면은 22억 7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같은 매물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평형이 달라요. 특히 저기 지금 동일 매물 묶기로 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도
21억 거래됐다가 18억, 물론 1층이지만 18억 거래 뜨고 나서 여기 보시면 18억짜리 매물도 있고, 물론 1층이죠. 세안고 1층. 그 다음에 여기 17억 9천짜리 매물도 나오고 있다. 또 고덕 그라시움 여기도 올라간다 해가지고 막 15억 16억 막 이렇게 해서 16억 8천까지 나왔죠. 지금 15억대 매물, 15억짜리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실거래가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특히 마용성 이런 데 보시면 도화 지구 3지구 우성 여기가 13억 8천에 팔렸는데 일주일 전에 15억이었다. 그것도 1층 매물이. 그 다음에 마포 자이 더 센트리지 여기도 15억 7,500에 팔렸는데 그 전 거래가 16억 5천이었다. 그 다음에 저기 성동구 센트라스 여기도 13억 9천짜리가 10억 8,500이 됐다. 두산 이브 여기도 10억 9,800에 거래됐는데 11억 5,800짜리가 이렇게 됐다. 용산구 센트럴파크는 30억에 팔려서 최고가 기록했는데 최근 29억에 거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용성 쪽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강남 쪽 같은 경우 보통 보시면은 고가 신고가 빨리 되고 저가 신고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것도 고가 신고가 대부분이 등기가 없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렇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고, 전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전세도 영향을 받고 있죠. 전세도 정부가 금리를 억지로 낮춰놔가지고 플러스 그 다음에 갱신 매물 이런 것들이 높게 거래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되고 전세 대란이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지만 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시장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매로도 못 팔아가지고 금매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경매. 그럼 경매 시장은 어떠냐? 자, 이거 9월 말 기사드립니다. 9월 중순에서 말까지죠. 감정가 19억 원대 강남구 아파트 15억. 감정가가 19억인데 감정가가 100% 시세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오는 게 감정가예요. 그런데 15억. 왜냐면 유출됐으니까. 그럼 매매 시세 18억 2천에서 19억 9천인데 15억짜리 경매가 나오고 있다. 강남에서. 그 다음에 송파에서 올리브 패밀리 타운 많이 들어왔죠? 여기 지금 보시면 매매 시세가 22억 7천에서 24억 7천인데 16억 유찰돼서 16억에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 28억 원대 양천구 아파트. 누가 봐도 신시가지죠? 양천구에서 28억 원대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신시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경매 나왔는데 시세가 24억에서 26억인데 22억짜리 지금 요찰돼서 22억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되고 있어요. 금매 이제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시장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거다. 경매 저렇게 싼 것도 경매가 잘 안 되는데, 물론 권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저거 계속 경매 안 돼가지고 막 저기 28억짜리인데 막 10억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현금 청산 대상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알짜배기 단지라고 말하는 곳들이 금매도 나오고 경매도 나오고 이미 실거래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분양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집 사세요. 그리고 분양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빨리 분양 받으세요. 그것도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 땅값이 올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8월에 경기도 청약 경쟁률은 1대1도 안 나온 0.8대1이 나왔고, 이게 7월에 20대1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미달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여기에 9월은 전국 청약 1순위 평균 거래율이 6.3대1로 20.3대1, 여기는 19.9대1이라고 하네요. 뭐가 맞은지 모르겠지만 거의 3분의 1 격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아니, 저 분양가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설사 PF 풀어주고 계속 버티게 해가지고 사업성 준다고 해서 분양가 계속 올라가게 두면요, 계속 분양 안 될 겁니다. 결국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땅값이 싸져야 되는데, 뭐 땅값이 떨어진 다음에 그 부지를 낙찰받아서 분양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그런데 땅값이 떨어지기 전에 낙찰을 받아서 땅값이 고가일 때 낙찰받은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 땅값 비싸고 그 다음에 자재비가 많이 올라갔다. 여기에다가 건설사가 숨기고 있는 거품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다. 이런 것까지 하면은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그러니까
못 사는 거고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 떨어지는 거예요. 분양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매매 시장 살아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집 사세요 라고 해가지고 청약 경쟁률 계속 고공행진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바로 티가 나죠. 왜? 내가 지금 묻지마 청약하기에는 내가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잔금 내고 입주할 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잔금 내고 입주할 때 DSR 걸린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청약시장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주담대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육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신용 1등급도 7% 이자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7.17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러면 8% 육박은 무슨 8% 육박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라고 하는데, 작년 말기,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 이맘때쯤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올해 조금 뭐 심리도 살아나고 했던 거는 정부에서 억지로 눌렀던 것들 있죠. 억지로 눌렀었는데 기준금리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선 기준금리 훨씬 더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부에서 누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어졌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나타나는 것들의 현황이 이제는 막 급할 때 조금씩 눌러가면서 막아야 되는데, 있는 힘껏 나서 튀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는 더 대응할 수단이 없어진 거다. 그럼 작년 이맘때쯤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작년 10월 3일 기사입니다. 뭐라 그래요?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주담대 고정 혼합형 금리는 7.141% 수준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대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더니 불과 한두 달 만에 8% 진입을 눈앞에 뒀죠. 그리고 9% 선도 위협할 것이란 관측.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정부에서 금리 안 눌렀으면 10%도 돌파했어요. 이때 집값 어떻게 됐어요? 저 11월에 저거는요, 주담대 금리 누를 만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 건데, 주담대 금리 10월에 고점 찍고 11월부터 떨어졌어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누를 만큼 눌러가지고 8% 나온 거고, 거기서 계속 더 눌러가지고 현재의 상황까지 나왔다가 5월까지 눌렀다가 5월부터 못 버티고 다시 튀어오르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엔 막을 수도 없는데. 8%대 금리 나오는 거 상단 올해 나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달 전에 경고를 했었고, 올해 하반기에 대출금리 8%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전세 버틸 수 있어요? 전세 이자 못 내요. 지금 전세금 절대 못 버텨요. 그 다음에 매매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전세금도 굉장히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도 겨우겨우 여기까지 버티는 건데, 여기서 이자 부담 더 늘어나면 전세가가 어떻게 버텨요? 매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사요? 신규 실수요가 없는데. 신규 실수요가 없는 시장에 투기 수요가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데, 실수요가 사라져버리면 누가 들어오겠냐. 분양권 투기도 청약 경쟁률 떨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슬 패닉셀링 시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반대로 걸려가지고 패닉 바잉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부랑 한은은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어. 보시면은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대출 금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이 늘어난다. 이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주택거래가 회복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뭐 둘이 똑같은 이야기로 싸우고 있어. 예전에 영구와 맹구 시리즈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야, 비밀번호 뭐냐? 1111. 아닌데? 1111인데? 1111이라니까? 아니야, 1111이야. 이러고 둘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규제 완화해서 주택거래 회복되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회복된 건데, 거래가 회복됐으니까 가계부채가 쌓인다. 가계부채를 풀었으니까 거래가 회복된 거고, 그래서 결국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계부채가 쌓인 건데,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핑계만 돌리고 있는 거고,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핑계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택거래가 회복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주택거래를 인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쏟아 부어놓고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런 걸로 지금 한은이나 금융당국이나 서로 111이냐 1111이냐로 싸우고 있는데, 지들끼리 뭐하고 싸우는지 책임 솔직히 떠넘기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된다는 거, 가계부채 시장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직 유동성이 더 축소되기 전에 빨리 팔고 나오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하다가 패닉셀링들이랑 싸우면서 본인마저 패닉에 빠지게 될 상황이야. 이런 부분을 판단하셨을 때 사는 사람은 지금 살 시장이 아니고요.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빠르게 팔아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